해갔다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요한 대표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고 그다음에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도 만들고 엄청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 영상을 한 3개월, 4개월 전에 영상을 찍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봐보면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지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회사에 관련된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좀 겹치면서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영상 관련해서 뭐 태양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수소 연료전지까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고는 있는데 워낙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 태양광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그런 뭐 소재 고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재의 고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변명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현재 있는 그런 태양광 관련된 이슈들만 뭐 살펴보아도 충분히 영상을 계속 찍을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태양광에 대한 더 이상의 이제 뭐 영업의 확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약간 회의감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었고 지금 현 정책이라든가 현재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 뭐 정권이 교체되면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굳이 태양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외와 그 다음에 조금 생각들로 하여금 영상을 찍을 수 없게끔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우리도 태양광에서 좀 벗어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수소 연료전지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부도 계속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가 지금 대변화의 시대를 걷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예전 같았으면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RPS의 구성원으로서 RPS의 제도 하에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조금 바뀐 게 어떤 게 있냐면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HPS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RPS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고 거기에 원래 수소 에너지도 껴 있었는데 이 수소 에너지가 HPS로 분리돼서 나오면서 입찰 시장도 좀 바뀌고 그러면서 공급 비율도 좀 바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조금은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제 역할이 엄청나게 좀 도드라지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바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상세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유튜브를 찍는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조금 뭐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성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이후 최대의 화두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늘 얘기하던 부분이 제가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모두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기를 바랬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가 되고 태양광 수익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광도 좋고 풍력도 좋고 뭐 수소 에너지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좋지만 이러한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싸잡아서 뭐 정치적인 이슈에 대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안 좋게 편애가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 라는 점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이후 최대의 화두는 기후변화입니다. 물론 뭐 민생이라든가 뭐 경제 뭐 그다음 정치
그다음에 뭐 누가 뭐 게이트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 장마철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는 장마철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좀 뭐합니다. 워낙 장마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기라고 봐야 되는 것도 맞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장마라고 얘기했던 게 우기로 접어들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부산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집중호우 그리고 엄청난 폭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 라는 거는 감히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물론 주기적으로 어떠한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가지고 그 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고통을 받고 뭐 그랬던 적은 뭐 우리가 역사상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코로나 이후로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대두가 되는 게 기후변화인데, 문제는 그 코로나는 정말 잽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후변화에 맞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기도 지나지 않았나,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가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해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해도, 얼마 전에 제가 마트를 가니까 뭐 1도씨를 낮추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1kW를 적게 쓰는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그런 광고 카피, 뭐 캠페인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후변화가 앞으로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른으로서 조금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집중호우와 엄청난 폭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산바오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최고의 기온을 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도의 엄청난 폭염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 스페인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43도, 이집트 아수안 지역 같은 경우는 45도, 애리조나주 피닉스, 미국이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29일 연속 43도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날씨 기온 같은 거 봐보면 한 34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34도, 33도, 34도, 35도 정도. 근데 문제는 장마철이다 보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날씨 같은 경우에는 40도가 넘는 그런 체감 온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덥고 엄청나게 짜증나고 불쾌지수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안 하던 욕을 하게 되고, 안 하던 짜증을 내게 되고,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더군다나 여기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제라든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정치적인 이슈는 양당 계속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뭐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 그런 좀 막연함, 그런 것까지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은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좀 짜증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금 바로 앞에 한계점에 와 있다 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을 때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집중호우가 오는 이유, 집중호우를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는 무조건 기후변화가 들어간다. 뉴스에 보면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이러한 기후변화들이 오게 돼 있다. 기후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기후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는 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는데요. 청주,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전입니다. 청주라고 해보면 그리 멀지 않는, 여기서 한 20분, 25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 사상자를 내므로써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는 기후재앙에 대해서 얼만큼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플랜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건 어떻게 봐보면 우리의 뭐 책임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바로 옆에 와 있는데 아직도 먼 곳 이야기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정치적, 지역적 이슈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필요가 아니라 이미 그것마저도 늦은 지금입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냐 아니면 지역적 이슈이냐 아니면 뭐 그 어떤가의 인물과의 뭐 이슈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이미 그런 확인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기후변화는 당장 오늘날에도 당장 내일날에도 내년에도 저희를 덮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 가지고 너무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당장 앞서 말한 그 마트에서 1kW를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가정에서 1kW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캠페인을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에, 지역적인 이슈에, 인물적인 이슈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지를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30년, 40년, 많게는 한 50년, 더 많게는 한 60년쯤 그 정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돌아가시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쪽 같은 내 자식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손주들은 그 세상을 그때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 과학적으로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주된 사람으로서 약간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파트값이 얼마가 오른다고 해서 아파트값이 얼마가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가 몇 프로가 오른다고 해서 금리가 몇 프로 떨어진다고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든 간에 누가 시장이 되었든 간에 누가 군수가 되었든 간에 누가 게이트를 열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든 간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간에 누가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간에 그런 것들은 저는 기후재앙에 있어가지고는 하등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이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강력히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강력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매해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매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매해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도 아직은 살만한가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문제는 지금 커나가고 있는 내 아들, 딸들 그리고 앞으로 커나가야 할 내 손주, 손자, 손녀들은 더 큰 재앙이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현상들이 그것을 방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제 영상을 보면 어떠한 교수가 나와가지고 설명한 것을 이용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오르려고 하면 수억 년간 1.5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올리는 게 엄청나게 단기간에 올라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남극, 북극 빙하가 녹았을 때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그 빙하가 녹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기온이 0.1도씩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지금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 대출이 많다 보니 그리고 누가 뭔가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라는 그러한 사고에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은 속상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어차피 현업에 와 있다 보니까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그런 신앙과 같은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태양광 때문에 뭐 산사태가 일어난다. 태양광 때문에 전자파가 나온다. 태양광 때문에 빛 반사 때문에 눈이 실명을 한다. 그리고 태양광 때문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사업 때문에 누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 태양광 샀 다음에 중국만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도 그렇고 어떠한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이 요즘 많이 팔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리백, 정책적으로 보면 아리백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업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을 국가에서 사회에서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한계점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점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의 에너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에너지는 탄소가 배출되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굴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인 거죠. 석탄을 떼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구온난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화력발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는 그런 길목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떤 걸로 전환을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지금 현 시점 기준에서는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태양광 풍력 에너지에서 지금 현재 시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앞으로는 수소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뭐 에너지 전환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전력 5개년 사용 계획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소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어차피 결국에 모든 에너지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것이 석탄이냐, 가스냐, 기름이냐, 아니면 햇빛이냐, 바람이냐, 수소냐에 따라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냐, 아니면 탄소 에너지냐, 이걸로 나눠지는 게 정상적인 건데, 탄소 에너지는 뭐 세계적으로 이거를 그만 배출을 하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햇빛으로 태양광을 만들고 풍력으로 바람을 통해서 풍력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물질을 써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과연 햇빛이냐, 바람이냐, 아니면 석탄이냐, 기름이냐, 아니면 원자력이냐, 분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수소 에너지다. 수소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 이게 가장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럼 수소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떠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햇빛과 바람의 발전,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당연히 태양광, 풍력, 단순하게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비 오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발전을 하더라도 아주 미비하게 발전을 하는 것이죠. 풍력,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쓰는 전기의 양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100이라는 전기를 쓴다고 하면 100을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진 않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공급 안정성을 위해서 항상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120도 만들었고 150도 만들었다가, 그렇지 않는 날에는 20 만들었다가 30 만들었다가 하다 보니 이게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에 매우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다만 무한합니다. 이게 바람도 무한하고 햇빛도 무한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좋은 에너지인 것 같지만 효율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좋은 에너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인 거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바람이 적게 부는 날에는 우리가 쓰는 전기보다 발전량이 현저히 낮아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풍력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주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를 할 수는 없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30, 3020 이런 정책을 봐보면 신재생 에너지 차지하는 비율이 50%까지 극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된 에너지가 그런 주된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있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50% 이상을 하겠다. 국가 면적도 작은데, 국토도 작은데 어떻게 그걸 50%를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보여주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에너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수소 발전소는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에너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똑같은 발전량을 장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가장 큰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수소 에너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수소라는 거를, 이 수소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가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수소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수소일까요?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가 수소입니다. 다루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에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한대로 있는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수소에 관한 연구, 그리고 노력, 그리고 대체 에너지로서의 발전이 가시화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2019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약 60여 개의 수소 연료 공급소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에너지 백서, 걔네들은 관광백서, 국방백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20년 에너지 백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 33만 6천 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해가 한 3천 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1, 2년 사이에 한 100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년까지 가정용 연료전지는 530만 대 정도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30만 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소 그 3kg짜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정용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집어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도시바에서도 만들고 어디에서도 만들고 그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유지보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효율이 진짜 추운 지방에서는 그나마 효율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본전을 뽑는 데까지는 따뜻하고 기후가 좀 괜찮은 나라에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진짜 추운 지방 나라 같은 데에서는 효율을 뽑아내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기술력이 조금만 더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한번 출장을 가봐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연료전지, 가정용 연료전지 이 기계를 한번 보면서, 스택을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맞는다고 하면 충분히 보급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그렇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시장이 국내 발전소가 약 1기가 정도, 10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1000메가와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용량이 1000메가라고 봐보면 한 시간당 1000메가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1000메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됐고, 기완료된, 그러니까 인허가가 완료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5000메가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 7월 달에 전 세계 최초로, 여기가 대상그린 에너지일 거예요. 그래서 대상그린 에너지에서는 50메가급 상업용 부생수소 발전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소 연료전지, 수소 발전 관련해서는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에서 넥소를 만들었을 때 수소 발전으로 가는 차 중에, 수소차 중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게 현대 넥소입니다. 그리고 일본 차 중에 하나가 있고요. 도요다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차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점유율은 현대차가 가장 높지만 그 높은 이유가 국내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토탈 우리나라 제외하고 나머지 걸 봐보면 도요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보면 우리나라가 한 50%, 그다음 일본이 뭐 한 20, 30%,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수소 발전에 있어서 그래도 탑3 안에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아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이 있는가. 태양광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곧 수소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20년도까지는 수소에 대한 인지 시대인 거고요. 그리고 2040년도부터는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대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발전되어 있는 발전소 용량이 약 1기가, 1000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보다 선점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메가 정도를 인허가를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5000메가가 지금 대류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 개통연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뭐 자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다음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 이게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뭐 의문점은 생기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국가 정책에서는 수소 에너지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그 사실 속에서는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수소 연료전지에 관심을 갖고 수소 연료전지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곧 수소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태양광으로 먹고 사는 회사 중에 남아있는 회사는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한 1메가 정도 공사해가지고 뭐 직원 한두 명 놔두고 사장 월급 갖고 가고 그다음 직원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다고 치고, 태양광 회사, 제조를 가질 수 있는 회사, 제조 회사 같은 경우 하나 큐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신성 ENG 같은 회사가 있을 거고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회사로 발돋움을 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엇을 했느냐? 먼저 깃발을 뽑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태양광 시장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한 8, 9년 전? 그 정도 봤을 때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를 했었냐면, 그때 약간 RPS 제도가 뭐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그때 RPS 제도 뭐 장기 입찰 뭐 이런 것들이 막 도입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뭐 시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 단가가 얼마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주겠다 라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 큐셀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 큐셀에서 태양광 전지판을 만들면서 상당히 조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었죠. 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고, 다른 우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수소 연료전지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저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7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부터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또 하나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거기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어느 한 군데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거는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왜 높을 수밖에 없냐면, 공사비 단가가 태양광 뭐 1메가 해봐야 뭐 한 20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사비로 따지면 1메가 기준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튼 공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40메가 정도 지으려고 하면 2천억 정도? 2천억이 좀 넘어가는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지으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감이 오시려나? 그러다 보니 뭐 비슷비슷해요. 태양광 발전소하고 봐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자본금 맞추는 것도 비슷하고 뭣도 맞추는 것도 다 비슷하고 산자부에서 인허가 내는 것도 비슷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가면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도
2022년도 작년 7월 달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수소 연료 전지를 했지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저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발전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겠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깃발을 먼저 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누가 먼저 여기다 진행을 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제가 뭔가를 예시를 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아한영재, 배달의 민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 10년 전만이라고 해도 우리가 짜장면 하나를 시켜 먹으려고 하면 어떠한 책자를 봤었어야 됩니다. 책자를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해서 뭐 이만저만 하니까 여기 짜장면 2개하고 탕수육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배달을 해가지고 오죠. 아니면 그 짜장면집에서 보내준 그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그 조그만 그 책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켰었는데 지금 치킨 하나 배달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어플 하나 켜가지고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요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이 우아한 형제가 왜 그렇게 많이 커졌느냐? 우아한 형제가 그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 배달의 민족이 왜 이렇게 많이 커졌냐?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선점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다 라는 게 저는 모든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이 아닌 여러 발자국을 앞서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가장 적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소 연료전지를 어느 지역에다가 하면서 관련해서 이쪽 지역에서 좀 소문이 좀 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이만저만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미팅을 한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건설이 될 그 산업단지를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조금은 저도 나름대로는 민간 기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 발전소는 한전 자회사, 그 다음에 대기업, 공기업들이 조금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용량도 좀 크고, 그 다음에 그 용량 큰 거에 비례해 가지고 투자 단위도 좀 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문이 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멋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아무튼 아드님도 계시고 그렇게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소 발전소 자체가 이게 어떻게 봐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동질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그 발전소도 같이 함께 하기로 했었고 다음 주에 또 미팅을 갑니다. 그래서 그 미팅 가는 그 날에는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한 발자국이 아닌,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위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서 민간 기업 치고는 한 발자국이 아닌 여러 발자국을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 주민 수용성에 관한 노하우,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어쩌면 대한민국 일반 기업 중에서는 저보다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발전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발전소에 조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저는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장점, 이거는 멤버십에 다 얘기를 했었던가? 일반 유튜브,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익성만 보자면, 그러니까 뭐 환경적으로 뭐 보고 뭐 다른 것들을 보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수익성으로만 보자면 날씨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날씨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런 것들은 뭐 필요가 없고 그냥 늘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수소연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아주 깔끔해요. 왜냐하면 연료비도 똑같고요.
들어오는 돈도 똑같고요. 그럼 나가는 돈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회계가 뭐 좀 더럽혀진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를 나갔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은 얼마고 이 회사가 버는 돈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입장벽 높죠. 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막연하게 생각해 보니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에게는 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해봤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궁금증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깃발을 먼저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간, 4개월간 유튜브를 찍지 않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함축된, 함양된 그런 노하우라든가 지식들이라든가 이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는 수소 연료전지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밑에 나가는 자막 제가 핸드폰 번호 나갑니다. 그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나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고 공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당연하지만 원대한 꿈이 있을 겁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뭐 이런 것들 왜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20년간 나는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노후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돈을 가지고 쪼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노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태양광보다는 수소 연료전지가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저도 태양광을 나중에 하기는 할 겁니다. 태양광을 하기는 할 건데 문제는 그 시기가 이 수소 연료전지보다는 후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노후를 준비하고 공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라는 그 원대한 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주주가 되는 꿈 그것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뭐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게 워낙 지금 사업이 수소에 관한 사업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유튜브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게 사실인 거고 그거에 대한 뭐 수익성을 뭐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외비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수익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입찰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입찰 시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한꺼번에 바뀐 게 어떤 거였냐면 5월 달에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그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그런 뭐 구체적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입찰 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RPS에서 HPS로 분리돼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찰 시장이란 게 또 생겼어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만의 입찰 시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입찰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조금 수익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8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8월 달에 입찰 시장이 변경된 거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8월 달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광처럼 100kg 미만 같은 경우 얼마부터 얼마까지 해가지고 뭐 몇 개가 했고 평균 가격이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수소 연료전지 시장도 그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수익성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 태양광이야 봐보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뭐 평균적으로 3.6시간이고 아 나는 양면역 모드 썼으니까 한 8시간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쭉 돌려봤는데 아 여기가 뭐 산 위에 좀 고지되어 가지고 바람도 잘 통하고 온도는 낮은데 햇빛은 잘 들고 그래가지고 발전소 용량 대비 시간이 좀 잘 나오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 나는 진짜 좋은 데다 했는데 발전소 용량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뭐 모두 각도 때문에 그런 뭐 이러한 뭐 이런 변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연료전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디에다 대한민국 어디에다 설치를 해놔도 같은 양, 같은 조건에 같은 양만 계속해서 출력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라고 봐주시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실한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직접 회사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조금 말도 씹히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뭐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 3개월 4개월 만에 찍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뭔가 활력을 좀 느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료전지에 대해서 뭐 누군가한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 그런 거에 대해서 리바이벌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저만 알고 있고 머릿속에만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A부터 Z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A부터 Z까지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날 새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분명히 필요했었어요. 좀 그런 창구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유튜브여서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지금 현재 저도 힘들고 일반 사람들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지금 안 힘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그 감내함에 있어서 더 나은 세상이 오기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늘 기회는 위기 때 찾아옵니다. 늘 기회는 위기 때 찾아온다는 것은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IMF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 때, 그때, 그 전에 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위기가 곧 기회이듯이 우리는 그 기회에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IMF는 그렇게 막 어떻게 힘들다. 그때는 제가 성인이 아니었었어요. IMF 때. 그러다 보니 아 진짜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장난식으로 친구들이 뭐 IMF니까 우린 야 공책 조금 남았네 그거 다 써야 돼 뭐 이 정도 수준이었지. IMF 때문에 뭐 자살을 한다거나 IMF 때문에 뭐를 했다거나 IMF 때문에 기업이 망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뉴스 통해서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IMF 때보다 힘듭니까? 아니면 덜 힘듭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힘든가? 적은가? 근데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였고 학생이었고, 지금은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느끼건데 지금이 더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좀 단단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단단해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봐보면 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하튼 간에 수소 연료전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소에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 발전소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관련해서 저도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함께 돈 버시지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연락 주십시오.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마 광복절 지나서도 계속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9월달 초, 중반 뭐 이 정도 될 때까지도 조금 힘든 그런 날씨가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날씨 유념하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하셔가지고 늘 건강하고 잘 사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